자, 학습 심리학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은 어떤 개념에 대한 설명인가? 요거 학습에 대한 거죠. 자, 행동주의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이 심리학 자격증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행동주의가 학습 심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이 행동주의가 좀 사람을 좀 동물 취급한 어떤 좀 그런 무례한 이론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을 연구하려면 동물을 연구해야 되고 지금까지도 이 동물 행동 연구에 있어서 동물 행동 그 문제가 있는 어떤 동물의 행동에 있어서는 이 행동주의가 절대적입니다. 이 방법들이 뭐 동물 농장이나 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우리 개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그런 프로가 있나요? 네,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그런 걸 보시면 이 동물 행동 교정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어떤 방법을 많이 쓰시잖아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행동주의에서 나온 방법들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행동주의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학습 심리학을 공부할 수 없고, 예,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학습 심리학을 공부할 수 없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유기체가 처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학습이다. 행동 변화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쵸? 예, 행동 변화. 자, 좁은 의미로는 예, 정해진 목표를 달성시키는 상황에 참여해서 예, 목표를 성취하는 활동, 이게 학습이고, 킴벨 또는 킴블, 조지 킴블입니다. 이분이 말한 정의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여요. 왜? 중요한 단어가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강화된 훈련의 결과다. 강화. 그리고 되게 영구적인 변화다. 비교적 영구적입니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학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킴벨이 말한 또는 킴블 말한 학습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2, 3, 4번입니다. 5, 6, 7, 8번은 틀렸어요. 왜? 자, 학습은 행동에서의 변화로 나타나서 비교적 영속적이어야 하고 학습 후에 즉각적으로 행동 변화가 나타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동상의 변화에 앞서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 과거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힘이겠죠? 는 경험이나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학습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재채기 무릎 반사 말하기 걷기는 우리 유전적인 거 되게 성숙의 결과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능은 학습된 거 아니고 성숙은 학습 아니고 후천적으로 습득된 발달 산술 야구놀이 작업 등은 모두 학습입니다. 그래서 5, 6, 7, 8번이 틀렸고요. 3번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바로 강화. 그쵸? 자, 이 학습은 뭘 통해서 되냐? 강화를 통해서 된다는 거. 입니다. 자, 학습의 3단계라고 했는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자, 중요한 말은요. 여기 1, 2, 3은 서로 중복되며 상호작용하고 별개의 세 가지 현상이 아니라 단일 현상이다 라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자, 학습의 3단계는 습득, 저장, 인출이에요. 여기 써있죠. 습득, 저장, 인출. 자, 그런데 자, 유기체가 연습을 통해서 행동 잠재력의 새 행동을 받아들이고 특정 자극과 어떤 반응이 연합하기 시작해요. 이게 습득이에요. 일단 받아왔죠.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파지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파지는 종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꽉 움켜쥐고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말이 어려워요. 자,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유지하는 것을 파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행동이 생겼고 어떤 자극과 반응이 생겼으면 그걸 저장해야 돼요. 머릿속에. 학습된 반응이 유기체의 기억 속에 잠재적인 행동으로 보존이 된다. 이 저장 단계고 인출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전에 학습된 행동이 바깥으로 나와서 외연화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 또는 수행, 내가 스스로 하는 거 이런 걸 인출이라고 하는데 습득, 저장, 인출이 차근 일어나서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에요. 이거 세 개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중복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학습과 학습이 겉으로 나는 이 수행에 있어서 옳은 것은 5번 문제 5, 6, 7, 8번이 맞습니다. 자, 학습은 개념이어서 관찰이 불가능해서 유기체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만 관찰이 가능한 거죠. 자, 행동을 중지하는 과정으로 어떤 연습의 결과이고 관찰된 자극과 그 자극에 대해서 일어난 반응
예, 어떤 게 일어나겠구나 하고 우리는 가정을 합니다. 예, 가정을 해요.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확실히 증명된 이론적 과정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 변인으로 설정한 다음에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학습은 매개 변인에 해당한다. 8번은 환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의 변화를 주고 매개변인은 종속변인의 변화를 일으킨다. 네, 그렇겠죠. 경험이 학습의 변화를 주고 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킨다. 는 말을 어렵게 쓰면 이렇게 됐습니다. 예. 학습 심리학을 다 이제 공부하시고 나면은 이 5번에 8번 문장이 이제 진짜 납득이 되실 거예요. 지금은 아 그렇구나.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용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 용어가 정말 네, 쌍욕에 나올 뻔했습니다. 이런 말을 왜 쓰냐고요. 정말 사람 헷갈리게. 네, 아주 싫어합니다. 저는 쉬운 말로 쓰는 거 좋아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6번부터 한번 볼게요. 비학습 수행변인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것들은 학습이다 아니다. 예, 학습이라고 볼 수 없는데 학습과 연관이 있는 개념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동을 유발시키고 안내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고 예, 유지시키는 조건이긴 한데 지나치게 높으면 수행이 저하된다. 예,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가 지나치게 높으면 예, 잘 안 된다고 하죠. 적당해야죠. 자, 그리고 특정 자극, 특정 사태에 딱 직면했을 때 특정 행동이 나와요. 이 반응이 반복적이라면 학습이라고 하지만 단순히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변화가 나타난 거, 반응의 강도가 확확 증가한다면 이거 민감화라고 하고요. 반응의 강도가 감소한다면 습성화라고 한답니다. 학습이 아니죠. 예, 반응일 뿐이죠. 가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 속담을 민감화를 설명할 때 쓰곤 하는데, 예,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조건 일반화를 말씀드릴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소뚜껑 보고 놀랬어요. 조건이 일반적으로 바뀌었죠. 그건 학습일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이 또 들어가요? 소뚜껑 보고도 놀래고, 예, 반찬 뚜껑 보고도 놀래고, 자라하고 똑같이 생긴 어떤 덮개를 보고도 놀래야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렇게 어떤 특정 자극에 비해서 반응이 일관적으로 보여진다면, 반복된다면 그건 학습이 된 거예요. 조건 일반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조건 일반화가 학습이냐 아니냐는 어리석은 말이죠. 그쵸? 그건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예, 민감화와 습성화. 한 번 일어났다. 내가 자라한테 한번 물려서 자라가 싫은데 소뚜껑이 자라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두 번 다시 소뚜껑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두 번 다시 자라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떤 물건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학습 아닙니다. 예, 그냥 한 번 그런 반응이 나왔다면 민감화일 뿐인 거죠. 이런 반응은 예, 학습이 아니다가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감각적 적응과 생리적 적응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행동의 변화가 나오긴 했어요. 수행의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 학습에 실패한 것 때문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적응된 생리적인 적응 문제.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야 되는 어떤 감각의 문제가 나오면 이건 그냥 수행 변인으로 취급을 한다는 얘기고. 자, 사람이 늙어갑니다. 생물적인 성숙과 노년에 수반되는 생리적인 어떤 퇴보가 보여요. 이거는 생리적인 어떤 적응이다. 사람이 적응해 간 거다. 라고 보고 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으로는 보지 않는다인 거고요. 이해되시죠? 예, 그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들인 거죠. 감각적 적응, 생리적 적응. 그리고 예,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이 지나칠 경우에 학습으로 행동된 반응이 안 나온다. 네, 휴식을 취해야 나온다. 피로입니다. 피로. 예, 중요하죠. 피곤하면 학습이고 뭐고 없어요. 자, 그리고 상태 의존 학습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학습이 아니야? 네, 학습은 맞는데 상태 의존 학습 개념입니다. 한번 보세요. 학습이 처음 일어났던 어떤 자극 장면이 있어요. 그런 유사한 자극 장면에 내가 어떤 수행을 할 때 변화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문이 있는 조용한 교실에서 시험을 치는 사람이 평소에 창문이 없는 너무 시끄럽고 답답한 방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시험 보는 상태는 분명히 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치는 장소가 자극의 변화이고 수행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늘 하는 말이 제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술을 아주 즐기진 않습니다만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공부가 하도 안 돼서 화가 나서 술을 마셨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암기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예, 약간 알딸딸한 상태에서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한 편이구나라는 걸 좀 알았는데, 너무 이거 공부도 잘 되고, 막, 심지어는, 예, 저 술을 약간 한 상태에서 영어로 말을 하면 영어도 술술술술 잘 나옵니다. 자, 그런 제 능력을 다 발휘하려면 시험 볼 때, 그쵸, 공부한 거 시험 볼 때, 그리고, 상담을 영어로 얘기할 때, 영어로 상담을 하긴 하는데, 할 때는 제가 술을 마셔야 되겠죠. 그쵸? 상태 의존 학습이니까. 예. 똑같은 상태일 때, 거기에 이제 적응이 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을 상태 의존 학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술 마시고 공부는 못하게 됐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슬픈가요? 여튼. 자. 그리고 7번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예, 꽤 사람들을 헷갈리게, 이거를 미리 알아두시면 헷갈리는 빈도가 줄어듭니다. 예, 무려 답이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쵸? 네. 우리가 연합주의 얘기를 하려면 이 양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전적인 학습관으로 처음에는 감각적인 경험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나중에는 그 단편으로 습득된 지식들이 연합을 통해서 지식으로 발달해 간다라고 말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습관입니다. 지식의 원천은 물리적인 환경이며 학습은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셨고 이것이 그 이름도 유명한 연합주의 어소시에이셔니즘의 토대가 됩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어소시에이셔니즘. 자, 8번 진화론 다인이 발전시켰고요. 환경에 대한 변화와 적응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교육계, 그쵸? 심리학 분야에 실험과학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다고 해요. 대단하신 분이시죠. 다윈. 9번 보세요. 그래서 피아제가 다윈의 이 진화 개념을 근거로 한 학습 이론을 정립했는데 이는 학습이 출생부터 성인까지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일어난다고 하였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상반되는 사실을 만나 갈등이죠. 자, 실제 사실에 적합해지도록 신념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10번 또 스키너. 자, 진화 얘기가 나옵니다. 스키너는 다윈의 진화 개념에 따라서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중에서 생존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선택했다라고 봤다고 합니다. 자, 유기체가 환경에 적응한다라고 본 거는 어찌 보면 고전적 조건 형성하고 똑같고요. 생존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선택했다고 보고 이렇게 강화받아서 학습이 됐다라는 것은 조작적 조건 형성에 들어갑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이해가 좀 빨라요. 11번 보겠습니다. 자, 기능주의죠. 기능주의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인간의 행동을 인위적으로 작과 반응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이고 기능적으로 파악해서 장신이 아니라 정신작용을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둔 심리학의 흐름입니다. 이 분트의 구성주의에 좀 반하는 걸로 나왔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기능주의가 흘러 가서 자, 행동주의로 연결이 됩니다. 지금 12번 보시면 자, 행동주의가 첫 번째 들어갈 말이죠. 행동주의는 20세기 초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의 연구 방법과 대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났다라고 했는데 완전히 반대한 게 아니라 그쵸? 자, 이런 부분은 맞고 이런 부분은 맞는데 저런 부분은 틀렸어 라고 조금씩 보완해가면서 발전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반작용이다? 뭐에 반한다? 라는 걸 완전히 반대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쏜다이크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무슨 주의가 자, 어제까지는 이 주의를 따르다가 오늘부터 완전히 회가닥 바뀌어서 저 주의로 바뀐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존에 따르던 것을 보면서 맞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러면서 딴지 걸고 이건 맞는 말이지. 근데 이 부분이 틀렸지 하면서 바뀌어 가다가 비교적 오래 살아남은 게 그 시대의 주의가 된다는 거. 이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공부하기 훨씬 쉬우십니다. 자, 12번 보세요. 자, 행동주의는 20세기 초에 기능주의와 구조주의의 연구 방법과 대상에 대한 보완과 반작용으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 주의의 접근은 유기체 행동이 경험의 결과로 일어나는 학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관찰 가능한 행동을 연구의 영역으로 삼고 동물을 대상으로, 행동주의는 이 동물 실험을 빼놓을 수가 없죠. 동물을 대상으로 많은 학습 실험을 시행하였는데 자극 변인이 객관적으로 조작되고, 개나 뭐 고양이나 쥐나 뭐 이 정도니까, 왓슨 이 나쁜 놈이 1920년대 그 영 알버트 사람을 가지고도 실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예측되는 뭐 어이구 얼마나 과학적이길래, 아유 정말 지금 보면 우습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는 획기적이었을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은 좀 중요합니다. 13번은요, 이해하신 다음에 이 용어를 많이 좀 어떤 건지 확실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외워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초거 회복도. 왜냐하면요, 이렇게 이 약자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말이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파블로프가 어떤 실험을 했어요? 자, 멍멍이를 데리고 와서 앞에다 놓고, 자, 고기 덩어리를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럼 얘가 고기다 하면서 침이 고이겠죠. 개들은 침도 정말 많이 흘리잖아요. 자, 그리고 땡 종치고 고기 보여주고, 땡 종치고 고기 보여주고, 이러면 나중에는 땡 소리가 나고 고기를 안 보여줘도 침이 고이더라. 굉장히 단순한 모습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침, 타액 분비를 유발하는 자연적이고 자동적인 이 음식은 자극인데, 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극이에요. 무조건 자극입니다. 자, 멍멍이가 고기를 딱 보면 그냥 침이 쭉 나와요. 무조건 반응으로 그냥 침이 흘러나오는 거죠. 음식을 보고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침 고임, 이게 무조건 반응인데, 이제 처리 조절 들어갑니다. 음식을 주기 직전에 불빛이나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땡 하고 뭐 반짝하고 보여줘요. 지금은 아무 일도 없어요.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그냥 중성 자극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자극과 반응이 딱 만들어져서 학습이 돼서, 자, 침 고임을 유발하는 소리가 됐어요. 땡 하면은 침이 고여요. 그럼 이건 조건 자극이 된 거고, 소리나 불빛을 보고 침이 고이는 것은 조건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자, 그리고 만약에 계속 땡땡땡 소리 나는데 아무것도 안 줘요. 그러면 나중에 침을 안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엄청 많이 흐른 다음에 땡 소리 났더니 얘가 침이 쭉 흐를 수도 있어요. 혼자 자발적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저번 영상에서 43번 문제 풀면서 조건 일반화 얘기를 했었죠. 자, 조건 자극과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 조건 반응이 나오는 거, 요거를 뭐라고 했었죠? 조건 일반화라고 했었죠. 그때 제가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소뚜껑 보고 계속 놀래면 이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쵸? 한번 놀래고 말았으면 민감화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요 개념 이해해 두시고. 자, 14번 또 열받는 소리가 나옵니다. 쥐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에게 쥐를 보여줘서 무서운 소리 자극을 해서 쿵쿵 준 거예요. 아이는 나중에 쥐만 무서워하게 된 게 아니라 털뭉치는 다 무서워하게 됐습니다. 영 알버트 실험이죠. 이 실험을 한 사람은 왓슨인데, 이것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에 아주 슬픈 대표적인 예시가 됩니다. 그러면 자, 스키너는 뭐냐? 15번에 자, 지금 파블로프의 개념에 반하는 스키너 그랬어요. 근데 스키너도 행동주의 학자잖아요. 파블로프의 개념에 반했다고 해서 스키너가 행동주의 학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쵸? 이 말을 잘 이해해 두셔야 되고, 그러면 왜 파블로프의 개념에 반한다고 이야기를 했느냐? 행동을 유발시키는 자극에 초점을 두지 않고 행동의 결과에 초점을 둬서 바람직한 행동을 증가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쵸? 스키너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상자 안에 쥐를 가둬놓고 자, 이 레버를 누르면,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두루룩 나오는 그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쥐가 나중에는 알아서 배고프면 가서 레버를 누르더라는 말이죠. 아까 그 멍멍이 실험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죠. 그쵸? 다행동주의이긴 한데.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람직한 자극을 제시해서 행동의 변화를 높이는 것을 정적 강화라고 하고, 원하지 않는 자극을 없애줌으로써 바른 행동의 빈도를 높이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한다. 이거 두 개 다 강화죠.
제가 이게 온라인 강의였으면 여기서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을 또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네. 영상 찍어 놓으니까 좋네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멈추시고 12번째 동영상으로 가셔서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제가 연수 문제도 넣어 놨었으니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 멈추시고 그거 한번 보고 다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에 계속 강조되는 말, 발달, 발달, 발달이죠. 자, 발달은 신체, 운동기능, 지능, 사고, 언어, 성격, 사회성, 정서, 도덕성 등 인간의 모든 특성을 논한다.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인간의 생명이 시작돼서 죽을 때까지 전 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변화의 양상과 과정이다. 그래서요, 이게 무슨 심리 현상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과정이에요. 변화 그 자체가 발달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연구하기 때문에 뭐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지. 예. 그래서 뭐예요? 발달 현상이나 심리 현상을 완전하게 설명해낼 만큼의 통합된 이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봇이라서 프로그래밍을 해서 움직인다면 모를까? 인간은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거예요. 자, 17번 보겠습니다. 17번. 학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예. 자, 1, 2, 4, 5번 다 학습 맞고요. 행동의 변화가 학습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날 필요 없습니다. 예.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개인차도 존재하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18번 보시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쏜다이크를 연합주의적 패러다임이라고 쓴 게 틀렸고요. 스키너, 피아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전부 다 맞고요. 자, 쏜다이크는요. 지금 제가 이게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쏜다이크를 자꾸만 연합주의라고 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가로 열고 커넥셔니즘이라고 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두세요. 쏜다이크는 연결입니다. 연결. 코넥트입니다. 코넥트. 네. 연합, 어소시에이션이 아니에요. 예, 연합주의는 다른 말입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예. 연합주의는 어디까지 간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간다. 그쵸? 자, 그래서 연결주의와 연합이론을 아예 구분하려고 결합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자, 쏜다이크는요, 매듭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듭. 자, 그래서 번드 얘기도 했어요. 충동과, 예, 행위를 하고자 하는 충동과 어떤 반응이 연결이 된다. 척척하고 연결이 돼서 학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보시면 예, 쏜다이크는 노란색으로 연합주의랑 다윈의 어떤 진화론적인 거랑 과학적 방법이랑 이거를 세 개 합한 거예요. 예, 자극과 반응을 묶어준다. 그쵸? 그래서 신경매듭, 본드에 의한 거다 해서 연결이라고 합니다. 연결주의. 연합이 아니에요. 예, 연합 아닙니다. 이 용어를 구분하지 않으시면 엄청 헷갈리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실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예,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19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한번 쭉 읽어. 여기 카텔 나오네요. 자, 기능주의 심리학자에 나오는 카텔은요. 예, 레이몬드 카텔 아닙니다. 예, 제임스 맥킨 카텔입니다. 카텔도 이름 자꾸 헷갈리니까 알아두시고. 자, 19번. 지금 여기 보시면요. 기능주의 심리학이 나중에 행동주의로 이어진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쵸. 그래서 쏜다이크를 이야기할 때 기능주의적 패러다임 해서 행동주의로 간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기능주의냐 아니냐, 뭐냐 아니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19번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고전적 조건화에 대한 설명이죠. 개한테 먹이를 주었더니 침을 흘렸고 땡 종소리와 함께 먹이를 줬더니 종소리만 땡 나도 침을 흘리더라. 고전적 조건화를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면 20번도 보세요. 상자 안에 쥐를 집어넣고 5초 간격으로 파지직 파지직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근데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전기 충격이 아니라 충격인데 또 틀렸네요. 오타. 그죠? 전기 충격 직전에 불빛 신호를 보내면 얼마 지난 후에 불빛이 탁 보면 이 쥐가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지금 학습했죠. 그쵸? 자, 이런 거를
도구적 조건화, 회피 조건화, 도피 조건화라고 부릅니다. 쥐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서 이런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